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죠.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동그라미 4에서 언급한 평가의 유형과 그 장단점 두 개씩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4에서 언급한 평가 유형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4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학기 초의 성적과 학기 말의 성적을 비교하여 더 큰 성적의 향상을 달성한 학습자가 더 좋은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예요. 어떤 평가일까요? 성장 참조 평가 또는 성장 지향 평가라고 하는 평가죠. 그래서 대안 평가 중에 하나죠. 이게 대안 평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평가냐면 개념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거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참조 평가라고 하죠. 비슷한 뭐 대안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성장 참조 평가부터 짚고 그다음 비슷한 평가가 뭐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의 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 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그럼 처음 점수랑 맨 마지막 점수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더 성과가 더 좋은 걸로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거꾸로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이제 처음에는 100점이었는데 나중에는 15점이다. 뭐 이러면 85점이 차이 나는데 마이너스 85점이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런 게 뭐 많이 평가를 받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처음에 15점이었는데 마지막에 뭐 55점 이러면 40점이 향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90점이었다가 마지막에 95점, 5점 늘어났죠. 그럼 40점 늘어난 친구가 90점, 5점 늘어난 친구보다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더 높은 평가 결과를 받는 그런 평가가 바로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성취 수준보다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 능력 수준이라는 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따가 이 성장 참조 평가의 단점에서 이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상상을 보였는가 이거를 이제 그 평가의 어떤 주안점 준거로 삼는 거죠. 이 점수가 이제 능력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 성장 참조 평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사전 능력 수준과 관찰 시점에 특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 그러니까 이 능력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점수예요. 점수. 대안 평가라고 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점수죠. 차이. 요것도 점수. 그렇게 어쩔 수 없죠. 뭐 그 능력 수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이해도를 결국에는 뭐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능력 수준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점수 그러니까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장 참조 평가 또는 성장 지향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 평가는 학업 증진의 기회 이거를 부여를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이랑 끝이랑 이제 두 번 평가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학업을 얼마나 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을 했을 때 능력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증진을 할 수 있는 학업의 기회를 일단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별 수업 있잖아요. 개인화 수업 그런 거를 이제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학습자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배운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더 적합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는 데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참조 평가가 뭐 그런 개념의 어떤 평가고요. 자, 그러면 이 성장 참조 평가가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평가가 사실 모든 어떤 모델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게 다 장단점이 있죠. 장점만 있는 건 없어요. 단점만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절대평가를 더 선호하고 그 상대평가를 좀 지향하는 분위기는 한데요. 그것마저도 절대평가가 무조건 좋다. 아니죠. 상대평가가 무조건 나쁘다.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평가는 이 성장 참조 평가, 이 대안평가인데요. 대안평가도 이제 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실까요? 장점을 봅시다. 장점. 아까 교수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관심이 있다 그랬죠.
학업 증진을 할 수 있는 그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개인별 수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통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가 시점에 얼마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어떤 포인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습 이론이라든가 교수 학습 이론이라든가 뭐 교육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점수만 잘 받으면 장땡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냥 어떤 선발과 배치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성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초기 성적과 맨 마지막 그 성적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성적이 결국엔 능력이라는 거지만 그런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 그 학업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학업의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좀 좋죠. 그리고 교수 학습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별 수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피드백을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이 많은 정보, 이 피드백 제공이라든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학습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메타인지적인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많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도달해야 되는 게 이 수준인데 너는 지금 이 수준에 출발하는 거야. 알았어? 너는 지금 바닥이야. 바닥이면 뭐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런 피드백도 줄 수 있고요. 중간 정도 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 자신감을 갖고 임해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래토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고원 현상인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줄 수 있죠. 이제까지 학습 방법이 이제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니 좀 다른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방향에 대한 피드백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에 대한 정보, 학습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네가 성장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 기존의 방법으로 이제 안 되겠어. 새로운 방법을 써보자. 이런 거를 그냥 총괄평가만 주면 이게 그런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교수적 평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바닥이야. 바닥. 너 위에는 엄청 많은 사람이 있죠. 네 밑에는 한 명도 없단다. 너는 지금 꼴찌란다. 하지만 바닥에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어떤 자기 효능감 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 너는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으면 뭐다? 얻을 것밖에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자가 이제까지 계속 학습에 있어서 실패만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도와준다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은 뭐라 그랬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인지라 그랬어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예요. 그러면 성공 경험을 누적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성장 참조 평가는 아까 어떤 평가라 그랬죠?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리고 피드백 제공한다고 그랬죠.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떠한 능력이라고요? 어떠한 특성이라고요? 이게 개인별 수업, 개인화 수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화 수업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화 수업이라면은 자기 효능감 형성에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유리하겠죠. 왜요? 각 학습자별로 학습자 A, B, C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학습자의 그 학습 특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습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평가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 맞춰서 그 학습자의 어떤 학습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적절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내가 도전감도 느낄 수 있으면서 내가 문제를 도전해서 풀어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기 만족감 그런 것들이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데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 형성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맥락은 똑같은데 물론 내용은 다르죠. 자, 개별 수검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개별화 수업, 개별화 교육,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장 참조 평가와 굉장히 호환성이 높은 컴파티빌리티라고 그러죠. 컴파티빌리티가 높은 그런 어떤 그 교수 학습 그의 유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대안 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참조 평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평가, 어떠한 뭐 교수 학습 이론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무조건 단점이 있죠. 단점을 한번 봅시다. 단점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일단 봅시다. 학습 목표의 달성보다 성장에 더 큰 관심을 둬요. 이게 왜 나쁘죠? 왜 나쁘냐면 최저 수준의 목표 도달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학습. 여러분 공교육 있잖아요. 공교육은 뭐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완전 학습을 전제한다고 했어요. 완전 학습. 공교육은 완전 학습을 전제합니다. 근데 완전 학습이 학습자가 어떻게 분포된다 그랬어요? 학습자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에 완전 학습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전제하는 게 완전 학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적 편포. 네거티브 스큐니스. 이거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공교육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거. 근데 도달해야 되는 점이 이 점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 점수를 넘어서 이 점수를 넘어서 이게 이제 만점이라고 해봅시다. 원래부터 여기 있는 애가 요만큼 성장한 거. 요거보다 저 밑에 있는 애가 학업 성취도가 저 밑에 있는 애가 여기서 이만큼 성장한 게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한다며요. 성장 참조 평가는. 그렇죠. 그러면 폭이 이 정도랑 향상 내 폭이 이 정도랑 그러면 이게 더 긍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한 건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건데 실제로 도달해야 되는 수준은 여기예요. 이게 완전 학습의 최저 준거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만큼이나 남았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이거를 메꾸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그냥 최초 출발점이랑 최종 도달점의 그 차이, 능력의 차이만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공교육의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어떤 궁극적인 기본적인 전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성장 참조 평가의 어떤 단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교육의 기본 개념, 공교육의 개념이 완전 학습과 상충한다.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걸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많이 안 쓰겠죠. 왜냐하면 학교는 공교육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학습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 성장 참조 평가를 잘 안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공교육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을 많이 할까요?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만 그러니까 입만 사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뭐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뭘까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사례도 있었죠. 여기가 이제 95점이라고 하고 여기 98점이라고 해봐요. 100점이 만점이고요. 그럼 3점이 늘었네요. 그죠? 여기가 10점이었고 출발이 10점이었고 여기가 65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80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0점에서 65점까지 55점이 플러스가 된 사람이 3점 플러스가 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학습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55점이 늘어났는데 여기 3점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98점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98점을 맞은 애가 잘해요? 아니면 65점 맞은 애가 잘해요? 당연히 98점 맞은 친구가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거의 100점인데 65점이면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잖아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65점이 전교 1등이다 그러면 걔 잘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기능 면에서는 선발과 배치라는 행정적인 기능에 큰
두 개 틀이 선발과 배치인데요. 이 선발과 배치에 이 성장 참조 평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적인 기능에 사용을 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전문가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98점이 잘한 거지 65점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성적의 향상도가 65점 맞은 친구 마지막에 이 친구가 더 성적 향상도가 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쓸 거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형평성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대안적 평가가 다 그 모양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전통적 평가의 어떤 단점을 약간씩 보완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전통적 평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점이 좀 있을 뿐이지. 그 단점들을 이런 성장 참조 평가 이런 것들 능력 참조 평가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성장 참조 평가가 그런 행정적 기능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없으니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과 도달점 요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걸 수검자가 알았다고 해봅시다. 이제 세 번째인데 수검자가 그러면 점수 향상도가 크면 클수록 점수를 잘 받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엉망으로 일부러 다 틀리게 써야지. 그렇게 봅시다. 만약에 이제 95점에서 98점 상상된 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이거 알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시험에는 빵점을 맞을 겁니다. 그죠? 일부러 빵점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험에 98점 맞는 거죠. 그러면 향상도가 98점이 되잖아요. 이 친구를 누가 이겨요? 이거 사실 일부러 자기의 능력을 숨긴 거잖아요. 일종의 치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겨요? 이 친구 이길 수 있어요? 10점에서 65점 가는 친구가? 못 이기죠. 이 친구 98점 올랐는데 이 친구 55점 올랐고 이것도 많이 올랐지만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평가가 바로 성장 참조 평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까지 이제 해결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쓰시면 뭐 점수가 나오는 그런 뭐 쉬운 문제였죠. 암기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이 이제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뭐 어디선가 많이 본 개념 아닙니까? 어떤 평가예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수행평가에 대한 강조는 수행평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7, 8월 때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수행평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안적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평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평가가 바로 이 수행평가예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를 한번 보시죠. 일단 대안적 평가가 뭐예요? 대안적 평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시된 평가들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전통적 평가의 단점이고. 자, 전통적 평가의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없어요. 학습 결과를. 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습 결과 이런 거는 평가를 못 합니다. 그냥 그 현재 평가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만 딱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것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평가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 좀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과제 목표, 그러니까 태스크 옵젝티브스라고 하는데 태스크 옵젝티브스 중심의 어떤 양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태스크 옵젝티브가 뭐냐면 그냥 문제 있잖아요. 문제 이렇게 문제지가 쭉 있으면 문제 이렇게 쭉 있겠죠. 이 문제, 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 세트, 요게 바로 과제입니다. 과제 목표라고 해요. 이거를 문제를 푸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과제 목표, 이게 태스크 옵젝티브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마디로 점수 내는 거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그런 양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통적 평가 이거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 보죠?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책상 갖다 놓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 줄 컨닝 못하도록 이렇게 줄 맞춰놓고 딱 띄워놓고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상황 하에서 그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칠 법한 그러한 문제 해결 상황,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실제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평가 기능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학교에서 그냥 그 뭐지 책상 이렇게 쭉 배치해 놓고 거기 앉아서 시험 보는 거니까 이런 환경을 뭐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학술적으로 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 있잖아요.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라고 합니다. 요런 전통적 평가의 어떤 평가 그 어떤 환경을 요거는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통제된 실험실 환경 아시겠죠?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 상황 하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평가 기능은 없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그리고 교수학습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수학습의 왜곡. 이 교수학습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교수학습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 바로 이게 환류효과, 워시백이라고 하죠. 워시백 효과. 환류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환류효과가 뭐냐면요. 평가가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환류효과예요. 근데 그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얘기는 안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환류효과에는 긍정적 환류효과도 있고 부정적 환류효과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측정 유도 수업이라고 해요. 그 측정 선행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측정 유도 수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 시험에 나오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공부하게 되는 수업이 바로 측정 유도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수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EBS 때문이죠. EBS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EBS의 취지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어떤 학업 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기관이죠. 사실 EBS도 뭐 사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국가적으로 그 EBS를 안 보는 학생이 있나요? 없죠. 그럴 정도로 국가기관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수능에서는요. 그러면 EBS 교재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EBS 교재. 그 EBS 교재에 나오는 게 수능에 몇십 퍼센트가 나온다는 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BS만 죽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과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뭐 곁다리로 좀 가르칠 수도 있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싶어하고 애들도 궁금해한다면 그런 것도 가르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EBS에서 몇십 퍼센트가 나온다라고 하니 EBS만 죽으라고 보는 거예요. 학생도 선생님도.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그런 틀에 박힌 고정적인 형태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측정 유도 수업 또는 측정 선행 수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이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건 나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목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암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차원적 사고 능력이 어떤 신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암기 수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사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암기하는 건 투성이잖아요. 국사 과목은 이해를 하는 과목이 아니죠. 암기를 하는 과목이에요. 물론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암기 수업이 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의 수업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수업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평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구조를 평가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 전통적 수업 같은 경우는 1회 한 번 딱 시험 보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드백이 없어요. 형성적 피드백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구조를 평가하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시험지에 문제 쭉 주고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문제도 잘 구성하면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로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고급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보다는 저차원적 사고 능력, 뭐겠어요? 암기 능력이죠.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밖에 출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지구조를 고차원적 인지구조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평가의 실제성이라든가 수업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 혁신의 어떤 핵심 내용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행평가를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수행평가는 어떤 평가예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 문장으로 기술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 어떤 기술이에요?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 장면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평가자인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형태의 평가. 이게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뭐 간단해요. 사실 그 말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학습자가 이렇게 있어요. 학습자가. 근데 어떤 문제 상황을 딱 만났단 말이죠. 문제 상황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깜짝 놀랍니다. 놀랐어. 그러면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머리를 막 쓸 거예요. 어떤 걸 써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막 끄집어내겠죠 인출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인출을 막 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을 시켜봐요. 그 과정을 여기서 선생님이 쭉 봅니다. 얘가 뭘 하는지. 쟤는 왜 저렇게 할까? 한심하기도 하고 기특하다, 대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죠. 이 과정 전체를 살펴본 그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라는 게 바로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형 선택형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뭐 지필고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그런 전통적 형태의 평가랑은 평가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평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게 1999년에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형 지필평가 이외의 다른 모든 평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형 지필평가 뭐예요? 우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가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 그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 이거는 수행평가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객관식 문제를 내주고 이게 수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떠한 형태의 어떤 뭐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평가 문제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객관식 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수행평가에도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아예 선다형 지필고사 문제를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서 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다형 문제는 수행평가에 어떤 활용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행평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한번 볼까요?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제 상황 하에서 파악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 하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수학습의 결과와 학습 과정 둘 다 중시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과정과 결과를 둘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이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교수학습 과정의 결과와 과정, 교수학습의 학습 과정과 어떤 결과 이거 모두 중시한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발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잘 물어보기 쉽지 않은데요. 개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집단 평가도 좀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에서 토론식 수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이니까 뭐 협동학습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래서 어떤 집단지성 같은 거 집단지성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팀에서 어떤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평가도 좀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 과정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남들에게
막 피해를 끼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남들과 좀 협력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좀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요. 고차원적 사고 능력, 고등 사고 능력의 측정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평가는 기본적으로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걸 다 목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평가 그 암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만 일단은 뭐 그런 단순 암기 능력에 측정하는 과는 좀 별개의 어떤 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고등 사고 능력의 측정을 목표로는 해요.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어센틱 이밸류에이션 뭐 참평가라고도 하죠. 그 뭐 PBL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 그거랑 이제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디렉트 이밸류에이션 뭐 직접 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직접 평가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 던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하려면 뭘 보면 되겠어요? 공 던지는 걸 직접 보면 되겠죠. 어깨의 힘, 뭐 어깨의 근력 측정하는 것보다는 공을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 그걸 그냥 측정하면 되잖아요. 공 던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면 그겁니다.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거를 딱 측정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도 영어 회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를 하면 영어 회화하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직접 사용하는 장면을 보고 평가하는 게 이게 바로 직접 평가인데 뭐 그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한점 같은 것도 좀 있죠.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 어떤 제한점이 있어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평가하는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점을 좀 볼까요?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4번인데요. 제가 잘못 썼네요. 14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왜 그래요? 평가자가 직접 관찰하잖아요.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평가자 내 객관도라든가 평가자 내 신뢰도라든가 평가자 간 신뢰도 이게 객관도라고 하는데요. 이 객관도가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고비용도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리고 일일이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업무가 과중이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이게 100%라고 합시다. 쭉 잘라가지고 이 50%가 50%라고 하면요 이게 행정업무입니다. 행정업무. 이게 뭐예요? 교육업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요거를 하려고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타가 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평가를 해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뭐 좀 수행평가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과밀학습 상황에서의 비현실성.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비용이 코스트라 그래서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죠. 시간, 돈. 이거 모두 경제학에서 그냥 비용으로 다 칩니다. 노력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뭐 투입해야 되는 양이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밀학습 상황에서는 업무도 많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꼼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전문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 교사가 희소하다는 거. 전문성이 있는 평가를 하려면요. 박사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교사들이 박사가 많을까요? 없죠. 그냥 기껏해야 교육대학원 나온 석사분들까지인데 교육대학원도 사실은 석사는 석사지만 그게 그 일반 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공부량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퇴근하고 가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으세요. 왜냐면 퇴근을 5시에 한다고 쳐봐요.
학교에 가니까 6시예요. 6시에서 한 9시까지 수업을 들어요. 집에 오면 10시네요.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11시.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시간 3시간인데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9시까지 학교에 가요. 6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도중에 1시간 밥 먹는 시간 뺀다고 하고요. 8시간 공부해요. 3시간이랑 8시간이랑 뭐 밀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밀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뭐 글쎄요,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공부량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 교사가 희소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교육대학원 가시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게 되면 교육대학원이 없습니다. 박사는 무조건 일반 대학원이에요. 휴직을 하시고 박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점까지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수행평가를 설계할 때 유의할 점을 3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할 점 3가지. 요 다음에 나오는 것들 중에 뭐 하나 3가지 정도 골라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거가 바로 준거지향평가를 활용할 것.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준거지향평가가 뭐예요? 이게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그렇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준거점만 넘으면 모두 패스. 여러분 대학교 때 패스 페일 그런 클래스 들어보셨죠? 뭐 스포츠 댄스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수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패스 페일 같은 거 준거점 최소 준거점만 넘으면 다 우리 모두 everybody happy 뭐 그런 평가가 준거지향 평가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수행 평가가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물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평가가 아니라 과정까지도 살피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방적 평가. 답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평가를 말해요. 이게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로즈 퀘스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픈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퀘스천이 오픈 퀘스천이에요? 출제자가 그 수검자 있죠. 답을 하는 사람, 학생이 무슨 답을 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열린 문제입니다. 오픈 퀘스천이에요. 클로즈 퀘스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수검자가 어떤 답을 낼지 알고 있는 평가를 클로즈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개방적 평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는 게 실제적 상황 하에서 어떤 문제 해결 과정과 문제 해결 그 결과 그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 상황이 답이 정해져 있나요? 물론 답정너라는 게 있어요.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답이 정해져 있죠. 내 눈엔 이쁘기만 해.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개방적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점심 먹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죠. 점심 먹는 거 급식을 먹으면 되지.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랑 밥을 먹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답이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죠. 답을 뭘 할지 모릅니다. 출제자가. 이게 바로 오픈 퀘스천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런데 수행평가도 실질적 상황 하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답이 정해져 있는 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평가자가 어떠한 답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오픈 퀘스천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자가 답을 예상할 수 있다면 뭐다? 요거 클로즈 퀘스천이다. 그래서 선다형 문제 있죠. 1번, 2번, 3번, 4번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떤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오픈이에요? 클로즈예요? 클로즈죠. 왜냐? 평가자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고를 거 알고 있죠. 물론 100주를 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요 5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상이 틀리나요? 안 틀리죠. 그래서 이 클로즈 퀘스천이 이제 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고 주관식 평가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오픈 퀘스천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제 상황 하에서 판단할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아까 수행평가 어떠한 상황에서 의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과 문제 해결 결과를 본다 그랬죠. 실제적 상황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실제적 상황 하에서 이제 파악하라 그거랑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평가할 것. 이게 바로 제시문에 나온 거죠. 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를 모두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 수행평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개인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관찰. 근데 관찰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 관찰이 아니에요. 수행평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수행평가랑 비슷한 용어라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렇게 뭘 써가요. 뭘 만들어가요. 선생님이 봐요. 선생님이 보고 개선점이 있으니 이걸 고쳐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애가 두 번째 걸 가져와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만들어요. 그렇게 두 번째 걸 만들죠. 이렇게 해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고쳐라. 줍니다. 그럼 애가 다시 다른 걸 만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만든 것들 1번, 2번, 3번, 4번 버전 물론 이제 보통은 한 세 번째 버전이 이제 마지막 버전이긴 한데 네 번째 버전까지도 가고요. 요것들을 모아놓은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대면 접촉이 늘어나잖아요.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뭐 형성적인 어떤 기능이라든가 교수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발동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누리는 그런 교육의 목적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관찰이 아니라 다회성 관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든가 그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적하는 것이 이제 수행평가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유의점이 좀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여기 3개 돼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 전위적 평가할 것 아까 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종합적 전위적 평가할 것 뭐 이런 거 중요하고요. 고등사고 능력 여기도 나오죠. 대안평가는 모두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전통적 평가도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다. 단순함기를 물어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고등사고 능력 측정 대상으로 한다. 고등사고 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대충 쓰면 대충은 일단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설을 쓰라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이런 얘기 하죠.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쓰면 맞는다. 대충은 맞는다. 이런 무색소리가 있는데 법대생들 사이에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우리도 대충 평가가 나오면 평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써라 그러면은 이런 거 쓰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 쓰면은 대충 얻어걸릴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자,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협동학습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협동학습에서 그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수행평가의 어떤 한 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평가도 수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로 집단평가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됐네요, 말이. 수행평가의 하나의 어떤 종류로 집단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평가는 협동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단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해설하는 그런 거였고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의 유형을 몇 가지 한번 알아봅시다. 수행평가 유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 편의 어떤 완성된 글로 답을 작성하는 그런 평가가 논술이죠. 구술도 있습니다. 구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거나 이러한 그 발표하거나 뭐 그런 건데요. 그걸 평가하는 건데 학습자의 준비도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뭐 표현력이라든가 그리고 판단력,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구술이 되겠어요. 구술 그리고 토의나 토론 같은 거. 토의나 토론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이것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토론이나 토의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여자의 토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로 점수를 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거 얘기했죠. 이거 포트폴리오예요. 자,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별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그 답안 제출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평가법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설을 만드셔서 본인만의 평가법을 만드셔서 답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프로젝트 평가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 평가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걸 생각하신 분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법은 뭐예요? 이것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뭐 탐구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 거쳐서 산출물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물 자체, 연구 보고서라든가 뭐 프로그램을 뭐 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제 친구가 이제 건축과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성냥개비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리로 얼마까지 버티는지 이제 뭐 성냥개비로 만들면 이렇게 성냥개비 작잖아요. 이걸 어떻게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치모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 법인데 프로젝트 법인데 그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 실습법이 있습니다. 실험 실습법. 실험을 하거나 실습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거나 실습을 해서 그 과정과 결과물을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보고서에 일단 써야 돼요. 뭐 랩실에 다녀보시는 분은 다 아시죠? 보고서 막 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험 실습법이고요. 그리고 관찰 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찰 기록법. 관찰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평가 방법인데 뭐 자기 평가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동료 평가법이 있고 막 그래요. 자기 평가는 일단은 그 어떤 평가 루브릭이 있어요. 루브릭이 있는데 자기가 평가표를 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자기 평가법이고요. 동료 평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거를 쭉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요 평가 세 개를 모아서 뭐 평균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독립평가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평가의 어떤 대표적인 방법까지들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싹 하고 오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기조절 학습의 개념을 먼저 물어봤죠. 자기조절 학습이 뭐예요? 학습자가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의 설정이라든가 학습 자원의 탐색이라든가 학습 과정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가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그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특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정의적 특성을 활용을 해서 그런 설계부터 평가까지 자신이 다 진행하는 그런 SDL과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자기 관찰, 그리고 자기 판단, 그리고 자가 반응, 이 세 가지가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구성 요인은 또 뭐예요? 요거는 그 주요 특징이었고,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지 조절 차원이 있다. 인지 조절 차원은 뭐다? 인지 전략과 추인지 전략, 메타 전략이죠. 그런 게 있고, 동기 조절 차원에서는 숙달 목적 지향성을 뭐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자가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뭐 증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과제 가치를 뭐 잘 느끼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인 중에 동기 조절 차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다. 세 번째가 행동 조절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행동 조절 차원은 행동에 대한 통제, 그리고 학업 시간에 대한 관리,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행동 조절 차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 가봅시다. 2번은 위트킨이 얘기했던 인지 이론, 인지 양식에 대한 이론 중에 장의존적, 장독립적 그 학습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프린트에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는 좀 사회 문제 이런 거를 좀 더 잘 푸는 그런 경향이 있다. 왜 그러냐? 사회적 민감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장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민감성은 좀 떨어지는 대신 좀 이제 논리적인 것이나 논리적 능력이나 분석적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장의존적 학습자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안내나 지시를 명확하게 해준다거나 구조화된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내용을 다룬 자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목표나 학습 목표나 강화물 설정 같은 걸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의존적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 효능감 또는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뭐라고요? 어떤 과업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스스로 판단했을 때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게 이제 자아 효능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뭐다? 인지의 어떤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죠.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 이론은 어떤 이론이에요? 자기 효능감 이론은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론이 자기 효능감 이론이에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 이론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구체적인 동기향상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성공 경험. 성공 경험 누적시키려면 어떠한 학습 과제를 줘야 된다고요? 적당히 학습자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학습 과제여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난이도가 높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노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시험이 일주일 앞이라고 해봅시다. 일주일 앞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첨삭을 해달라고 문제를 낼 거 아닙니까? 제가 첨삭을 해드렸어요. 거기서 노력을 하신다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시험이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했다고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피드백에. 그러니까 이게 평가 시점, 피드백을 주는 시점에 따라서 노력에 대한 어떤 긍정적 피드백을 주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달성한 성취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주느냐, 이게 좀 갈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노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판단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누적된 성공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과 모델과의 적합성,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 뭐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누적된 성공 경험의 정도입니다. 성공 경험이 누적이 많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낮겠죠. 자, 그리고 성장 참조 평가 또는 성장 지향 평가, 어떤 평가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관심을 두는 그런 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 성취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라는 것보다는 초기 수준보다 마지막 수준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느냐, 이거 향상폭을 보는 그런 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어떤 사전의 어떤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5점에서 98점 간, 요 3점 증가한 친구보다 10점에서 65점, 55점 증가한 친구가 이 성장 참조 평가에서는 더 높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 98점 받은 친구가 알았다면 0점 받을 거라고, 맨 처음에. 그래서 치팅이 된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걸 먼저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성장 참조 평가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거의 말로만 있는 평가고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교수 학습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고 피드백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교수적 평가인데, 단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적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왜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65점 맞은 애가 95점 맞은 애보다, 98점 맞은 애보다 성적이 높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목표 달성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목표 도달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최저 수준의 목표에 모든 학습자가 도달하는 거를 어디서 목표로 한다고요? 공교육에서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육,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완전학습이라고 그랬죠. 근데 완전학습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완전학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장 참조 평가는 대안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뭐다? 공교육에 사용하기 어렵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안평가의 어떤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수행평가, 형성평가, 이 두 가지가 대안평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수행평가는 어떤 평가라고요? 수검자가 실제적인 상황 하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판단하는 그런 평가가 수행평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를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프린트에 나오니까 그것들 잘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거장 평가 쓰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정과 결과 두 개 모두 다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방적 평가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준거장 평가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개방적 평가. 개방적 평가가 뭐라 그랬죠?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랬죠.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클로즈 퀘스천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개방적 평가와 이 열린 평가, 닫힌 평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평가자가 수검자가 어떤 답을 할지 아는 평가 뭐예요? 클로즈 퀘스천. 평가자가 수검자가 어떠한 답을 할지 모르는 평가 뭐예요? 이 개방 퀘스천. 그래서 개방적 평가여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결과 이거 과정과 결과 뭐 얘기를 다 했죠. 그리고 종합적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전인적 평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사고 능력 측정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슬슬 여러분에게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슬슬 노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해드릴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달, 한 5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여러분이 잘 못 풀면 그냥 막 혼낼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해 보면서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여 보시는 그런 수험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